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리 시간 어젯밤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로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체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그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나가면 좋겠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새벽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시간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정리하면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히말라야 원정대원 5명의 시신에 대해 현지에서 부검이 진행된 가운데 시신이 내일 새벽 국내로 들어옵니다. 시신이 도착하면 유가족에 곧바로 넘겨지고 합동 분향소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어제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나아지겠지만 영남권 등으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지지를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정재윤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선문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프랑스의 한국전 참전을 알리는 동판 앞에서 프랑스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만났습니다. 공식 환영식 뒤엔 샹젤리제 거리에서 카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엘리제궁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프랑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항구적 평화 정착의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핵심 국가인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며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하며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Nous attendons maintenant des engagements précis de Pyongyang, démontrant sa volonté réelle de s'engager dans un processus de démantèlement de ses programmes nucléaires et balistiques.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의지를 보여주기 전까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가지고 있는 전문력을 모두 동원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현지 시간으로 저녁엔 대통령궁에서 마크롱 대통령 내외와 함께 국빈 만찬을 가졌습니다. 국빈 만찬엔 한국과 프랑스의 정재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내일 새벽 이탈리아로 출발합니다. 이탈리아에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남과 북이 어제 올해 들어 5번째 고위급 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했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우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일정을 잡았고 이른 시일 안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 문제를 협의할 장성급 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엔사의 협조 여부가 관건입니다. 유엔사가 이미 한 차례 남측 열차의 군사분계선 통과 절차를 유보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사와 또 이렇게 협의할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득이하다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일정을 잡아서 추가적으로 공동조사도 할 수 있다. 남북은 또 판문점 지뢰 제거가 끝나는 오는 20일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장성급 회담을 갖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또 산림협력과 보건의료 분과회담 그리고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10월 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십자 회담은 다음 달 금강산에서 북측 예술단의 남측 공연 논의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어제 회담에서도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회담에서 합의를 이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전진 속도가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시간가량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했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취재진들이 잇따라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선혜 기자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지시하고 인정하셨습니까?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신 건가요?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검찰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오늘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약 4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19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주로 캐물었지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출석 때부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두고 사실상 검찰과 다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서 실무 책임자로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조만간 추가 소환해 조사한 뒤 그가 근접 보좌한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당시 사법부 최고 책임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다가 사고로 숨진 고 김창호 대장 등 우리 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오늘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내일 새벽 5시 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시신 수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가족들은 네팔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시신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어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트리부반 국립대학병원. 이곳에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우리 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모두 안치돼 있습니다. 앞서 그제 오전 사고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는 3시간 30여 분 만에 시신 수습을 모두 끝냈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트리부반 국립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어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현지에 도착한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시신 웅구 등 수습 절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원정대원들의 시신은 이곳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 40분쯤 카트만두를 출발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편으로 웅구되는 시신은 내일 새벽 5시 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신 수습과 운구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네팔 항공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유족들은 국내에서 시신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시신은 도착 즉시 유가족에게 넘겨집니다. 이후 개별적으로 장례식장이 마련됩니다. 합동분향소는 서울시립대 새천년홀에 차려주게 됩니다. JTBC 어환입니다.
3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발생한 메르스 상황이 오늘 0시를 기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환자가 발생하고 38일 만입니다. 이번 대응 과정, 물론 처음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보다 많은 부분에서 나아졌지만 지적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점검해서 메르스 대응 체계를 좀 더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3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오늘 오전 0시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쿠웨이트를 다녀온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지 38일 만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 따라 지난달 8일 양성 환자가 나온 뒤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확진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잠복기 14일의 2배가 지날 때까지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메르스 환자는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7일 음성으로 확인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1일 이번 확진 환자로 인한 메르스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0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낮춰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사태가 종료됐지만 미궁에 빠진 감염 경로는 계속해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또 메르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동 국가를 방문할 경우 손 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정감사 현장 방문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포함해서 주변국들의 영토 문제 관련 움직임을 중지시키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한국 등 주변국들의 영토 도발을 지나칠 수 없다는 결의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결의문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중국의 센카쿠 열도 주변 부표 설치, 러시아의 쿠릴 레게섬 주변 군사훈련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활동의 중지를 해당국 정부에 요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결의문을 받은 후 정밀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국회의 독도 방문 발표 직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분쟁 중인 영토에서의 중국, 러시아 행동에 대해서도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명위원장인 신도 요시타카 전 총무상은 결의문 전달 후 영토와 주권에 관한 타협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유통 공룡으로 불리면서 126년의 명성을 쌓은 미국 백화점 체인 시어스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상의 쇼핑 경쟁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뉴욕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973년 시카고에 세워진 시어스 타워입니다. 108층에 442m 높이로 당시 세계 최고층 빌딩이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로서 지위를 누린 시어스의 당시 사세를 말해줍니다. 지금은 윌리스 타워로 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21세기 들어 심하게 내리막길을 걸어온 시어스 홀딩스가 마침내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총 부채는 113억 달러, 우리 돈 12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8월 46개 매장의 폐점을 발표한 데 이어 파산 신청과 함께 142개 매장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 30만 명에 달했던 시어스 인력은 현재 6만 8천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안타까워했습니다. It's a shame. So Sears Roebuck, when I was growing up, was the big deal. And it's very sad what happened. 시어스는 배송의 명가로 불렸지만 결국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시어스는 1892년 우편으로 보내는 카탈로그를 통해 의류와 장난감은 물론 자동차와 주택도 팔았습니다. 시카고의 창고에서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외딴 지역까지 상품을 배송했습니다. 1925년 시카고의 첫 점포를 연 시어스는 이후 미국 곳곳에 백화점을 차리고 사세를 확장했습니다. 1990년 이후 월마트에 손님을 뺏기기 시작하더니 21세기 들어서는 아마존 파워에 급격히 밀렸습니다. They were still living in a very old world. And I think on top of that, I think the owners, the management, the board were very real estate focused.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주력해온 시어스는 K마트를 포함해 미국 내 687개 매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주 이내 대규모 고별 세일이 진행됩니다. 뉴욕에서 JTBC 심정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북한 대표인 이종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조국통일연구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IPU 총회에서 남북의 대표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은 남북 국회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이 어젯밤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협의됐다며 군사와 철도, 도로 분야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난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하는 비건 특별대표는 조만간 최 부상을 만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의 총량 줄이기에 나서면서 더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9.13 대책 이후에도 대출이 계속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넘은 은행들에 대해서 총량을 관리하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대구은행의 3급 이상 간부 노조가 오늘 출범을 합니다. 대구은행에 설립된 두 번째 노조입니다. 4급 이하 직원 2,2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기존 노조와의 갈등도 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30, 40대 맞벌이 가구는 한 달 평균 756만 원을 벌어서 이 가운데 28만 원가량 3.6%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를 보험료로 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화생명이 내놓은 자료인데요. 외벌이 가구는 한 달 버는 돈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정도로 맞벌이 가구보다 더 높았습니다. 소득은 2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지만 보험료로 들어가는 돈은 비슷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신일그룹 관계자 2명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의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어제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좌관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남 산청군 신안면 백마산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웅전을 비롯한 건물 2동이 모두 타 소방서 주산 1억 2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79년 유신 독재 체제에 맞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 11.6 구마 민주화 항쟁, 오늘 3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념식이 열리고 부산대에서는 민주주의의 신새벽 여기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김수영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50주년이 되는 올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한국과 중국에서는 그의 문학과 삶을 기리는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제와 학술대회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세상을 떠난 이영희 한복 디자이너에게 정부가 금관문화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복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정상회담까지 마친 문재인 대통령, 오늘 프랑스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는데요. 경제 관련 일정이 눈에 띕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주요 경제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경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재정정보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피파 랭킹 70위인 파나마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벤투 출범 이후 주장을 맡았지만 그동안 3번의 평가전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인데요. 오늘 골 침묵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목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도 쌓이면서 현재 출근길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낮부터는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다시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도 계속 10도 이상으로 크니까요.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곳곳이 점차 보통 수준 회복하겠지만 강원 영서와 충북 또 남부 대부분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제주에, 밤부터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해안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모레는 경북과 충북 내륙으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뿌연 잿빛 하늘에 현재 아침 안개까지 짙은데요. 가시거리 100m 안팎까지 짧아진 곳도 많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20도, 광주와 대구 19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1, 2도 낮겠습니다. 북한도 개성이 20도, 해주와 함흥, 평양이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사흘 만에 공기질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종일 비가 이어집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혜원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차량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북 상주시 함창읍 중부 내륙고속도로 점촌 함창 IC 인근에서 트럭과 고속버스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버스 승객 등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양평 방향의 차량 통행이 1시간 동안 전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엔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뒷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앞에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 운전자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여대 캠퍼스 안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20대 남성 박모 씨가 어제 오후 서울 광진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일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대표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세일전자 대표와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경찰이 필로폰 90kg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대만인 마약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자 원룸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마약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학가에 있는 원룸입니다. 이곳을 급습한 경찰이 방에 있는 여행용 가방을 열자 하얀 가루를 담은 봉지가 가득합니다.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을 숨겨둔 겁니다. 경찰은 대만 국적의 마약 조직원이 이곳에 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름 넘게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에 에어컨도 켜지 않는 점이 이상해 확인해봤더니 마약 창고였던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집들하고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사람이 이제 거주하는 목적의 원룸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곳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90kg으로 국내 수사기관이 한 번에 압수한 마약 중 가장 많습니다. 시가로는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원룸을 빌린 대만인 장 씨는 들여온 필로폰을 커피숍 화장실 등에 조금씩 숨겨놓는 방식으로 유통책과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잠시 대만으로 출국하려던 장 씨를 인천공항에서 붙잡았습니다. 또 밀수한 마약 중 22kg가량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본인 조직원 등 7명도 검거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유흥업소 이용자와 단속 경찰들의 휴대전화번호 1,800만 개를 모아서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에 갔던 기록을 알려주겠다며 논란이 됐던 업체도 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남편과 남자친구 등의 유흥업소 이용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서 논란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확보한 유흥업소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는 이를 불법으로 모은 일당에게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경찰에 붙잡힌 일당 6명은
먼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업자로부터 휴대전화 번호 500만 개를 사들였습니다. 이어 다른 유흥업소들과 손잡고 보유 정보의 숫자를 늘려갔습니다. 이렇게 모은 유흥업소 이용자와 단속 경찰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1,800만 개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 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한 달에 15만 원씩을 받고 전국의 성매매 업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성매매 업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된 모든 전화번호를 공유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단속 경찰 번호까지 저장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일당이 10달 동안 벌어들인 돈만 7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모아 판매한 업자 2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사들인 이들도 쫓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맑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졌죠. 그런데 어제는 같은 하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기가 매우 탁했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전국에 걸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한반도의 대기 정체 현상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광주와 부산 등 남부지방의 미세먼지가 특히 심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은 안개까지 겹쳐 온통 뿌였습니다. 화창했던 가을 하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후 마포 하늘공원에선 5km가량 떨어진 한강 건너편 빌딩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찾아온 불청객에 마스크를 꺼내야 했습니다. 지금 나왔는데 뿌해가지고 좀 기분이 좀 별로였어요, 확실히. 계속 날씨가 좋았어가지고 갑자기 미세먼지가 있을 줄 모르고 마스크 안 챙겨왔어요. 여름 이후 미세먼지가 짙은 날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어제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관측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수도권 일부 관측소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8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건너왔고 설상가상으로 한반도 대기까지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먼지는 점차 남쪽으로 쓸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충청 일부와 광주, 부산 등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대기 정체가 해소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동안 맑은 공기 속에 살면서 잊고 있던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4개월 만입니다. 또다시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이재승 기자와 미세먼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제 하루 종일 뿌옇고 탁한 대기질 상태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밤 사이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6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종일 이 정도라는 것은 이 1시간으로 치면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평균 9.6 마이크로그램보다도 4배가량 늘었습니다. 서울의 낮부터 초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어제 저녁에는 일부 남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악화됐습니다. 서울에서는 특히 영등포구와 또 서초구, 이 강남구 등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는데요. 어젯밤 7시쯤에 제가 이 서울 강남구의 신사역 부근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뿌연 밤하늘 사이로 고층 건물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환경부 관측 결과 당시 신사역 2번 출구 앞에 PM10 미세먼지 농도가 105 마이크로그램이었고 또 PM2.5 초미세먼지 농도는 6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이후에 조금 더 치솟아서 어젯밤 10시쯤에는 PM2.5가 88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이 되면서 이 농도는 다소 떨어져서 서울 등 수도권은 보통 수준이 됐지만 남부지방에서는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내 미세먼지 수치는 매우 좋은 편이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중국의 대기질이 나빠지기 시작한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베이징을 비롯한 화북 지역이 특히 나빴습니다. 크게 6개 단계로 나뉘는 이 대기질 지수에서 어제 오후 베이징은 5단계에 해당했습니다. 바람 요인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동안엔 동풍이 주로 불어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람 영상을 보면
중국 중부지방뿐만 아니라 북부지방에서 한반도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중국은 청천이라며 베이징의 맑은 하늘 되살리기 운동을 펼쳤고요. 성과도 꽤 있다고 홍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강력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수천 개의 공장을 이전하고 또 400만이 넘는 가구의 보일러를 가스나 전기로 바꾸는 등 아주 과격할 정도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성과도 꽤 있었습니다. 불과 닷새 전이죠. 11일에 중국 정부는 이 베이징의 PM2.5 평균 농도가 1년 만에 약 17% 정도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을 벗어나면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베이징만 깨끗해졌다고 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사라지길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 7월 기준으로 중국의 석탄 발전량은 무려 95만 메가와트가 넘어서 2위 인도의 4배가 넘는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별수 없이 미세먼지의 계절이 시작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나타난 초미세먼지가 오늘은 남부지방에만 영향을 주로 주겠지만 또 내일은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대기 정체 현상이 일어나면 중국에서 넘어온 먼지 입자가 2, 3일간 한반도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국내 발생분이 더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발 스모그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분을 통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차량 이부제 등을 민간으로 확대할 근거가 마련됐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 비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비 예보는 나온 것이 있는지요? 네,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예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11월까지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을과 겨울 평년 강수량이 기본적으로 많지 않고요. 게다가 12월에는 평년 수준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이 돼서 미세먼지가 비를 얼마나 씻길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북서풍이 불면 지난 겨울과 봄에 겪었던 것처럼 이 미세먼지 대란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대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 4월 한 익명 게시판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에 대한 글이 올라왔죠. 이후 그의 갑질과 폭언을 뒷받침하는 음성 파일 등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시민들도 분노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사건을 수사해왔는데 조현민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겁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회의실에서 광고 회의를 주재하던 조현민 전 전무가 뒷벽 바닥 쪽으로 유리잔을 던졌습니다. 이어 광고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매실 음료가 담긴 종이컵도 던졌습니다. 결국 조 전 전무는 광고 시사회마저 중단시켰습니다. 자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제 검찰은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발표했습니다. 유리잔의 경우 사람이 아닌 바닥 쪽에 던졌고 음료가 든 컵에 대해선 광고회사 직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당시 조 전 전무가 광고를 총괄하는 책임자고 스스로 회의를 중단시켰기에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은 6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거나 땅콩 해양 사건 당시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회사 돈 274억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하대병원 앞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형 약국을 만들어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 기소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한진그룹 일가는 조양호 회장은 물론이고 부인 이명희 씨와 아들, 딸들이 모두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부인 이명희 씨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폭행까지 했다는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이들 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민광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11개 기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운전기사 등 1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은 호텔 공사장에서 직원을 밀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검찰이 특수폭행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이 전 이사장은 이후 몸이 좋지 않다며 5차례에 걸친 노동부의 소환 통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밀수와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관세청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이후 아직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역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 사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대에 편입했다며 졸업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인하대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양우 회장은 경비원 월급과 자택 수리 비용 16억 원을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떠넘긴 또 다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주변 식당 등에서 돈처럼 쓰라고 강원랜드에서는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줍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바꿔진 포인트는 다시 게임을 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지금 시간 새벽 4시입니다. 카지노 영업이 끝나는 시간인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게임을 끝낸 사람들이 밖으로 몰려 나옵니다. 주차장까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단속띠를 메고 경광봉까지 든 강원랜드 직원들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쌓아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이른바 깡거래업자들입니다. 단속 직원들 옆에 있던 기자를 대놓고 불러 세웁니다. 전 조회를 한번 해봐요. 이번엔 다른 업자가 기자를 붙잡더니 차에 타라고 합니다. 거래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애긴 것 같은데 나이들이 좀 있으신가? 10만 포인트는 5만 원 현금으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좀 더 주면 여기서 일을 못해요. 여기도 다 단체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 4년간 강원랜드 측이 적발한 포인트 깡 거래는 한 해 평균 83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이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게 강원랜드 주변 얘기입니다. 2014년엔 적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 말아라. 얘네는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 수밖에 없네. 그러다 보면 소리가 뭐 지수하는 것 같아요. 지난 8년간 7억 원을 날렸다는 이모 씨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이런 거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려고 깡으로고. 일단 돈이 아쉬우니까. 이용자들이 게임 중독의 수렁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한 강원랜드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한전 KPS라는 곳이 있습니다. 발전소 정비 등을 담당하는 곳인데 수상한 근무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화력발전소에 출근을 한 것으로 보고는 하고 실제 가지는 않은 직원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직원들에게 임금을 줬습니다. 3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임금이 214억 원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내 5개 화력발전소에 파견돼 일하는 한전 KPS 직원들의 근무 기록입니다. 이 중 한 곳의 경우 지난해 5월 21일 99명이 근무했다고 본사에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전소가 현장에서 점검한 바에 따르면 8명만 근무했다고 적혔습니다. 또 공사일 550일 중 42일은 공휴일이어서 현장에선 한 명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지만 정작 본사엔 3,100여 명이 근무한 걸로 보고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지난 3년간 5개 화력발전소의 정비에 투입됐다고 보고된 인원은 27만 명입니다. 하지만 현장 일지에 기록된 사람은 18만 명에 그쳤습니다. 214억 정도의 임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겁니다. 부정수급했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조사해서 이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 판단되면 산업부나 이쪽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전 KPS 측은 현장에서 기록하는 인원의 경우 행정직원들은 빠지기 때문에 본사 보고보다 적게 집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자체 감사를 진행해 임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13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진행하는데요. 어제 있었던 국감 가운데 눈에 띄었던 곳 가운데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이었습니다. 공정위 하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 국감 자리에서는 대기업에게 수억 원의 회비를 받는 공정위 유관기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상조 위원장은 해체까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지난해 회비 납부 내역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에서 8,250만 원, 현대차그룹 7,800만 원, SK그룹 6,600만 원 등 주요 대기업들이 빠짐없이 회비를 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앤장 등 대형 로펌 12곳도 2,200만 원을 내는 등 250여 회원사가 낸 회비는 8억 원이 넘습니다. 연합회는 공정위 감독을 받는 민간 단체로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제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그간 공정위 직원과 대기업 간 유착이 이루어지는 무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의 재취업 비리 공소장에도 공정위 전직 간부가 대기업 부회장을 불러내 채용 압력을 넣은 곳이 이 연합회의 회의실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공정경쟁연합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저희 공정위 현직 직원들은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강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합회를 철저히 관리 감독한 뒤 그래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엔 해체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12억 원가량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당국이 출국을 금지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부 박모 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이 중 2002년 4억여 원에 산 강남의 아파트는 9억 6천여만 원에 팔았고 3억 5천여만 원에 구입한 다른 강남 아파트는 9억 4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두 아파트를 팔아 번 11억 원 상당을 포함해 2년 동안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7억 원가량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1,400만 원만 냈고 가산금이 붙으면서 세금은 11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박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해달라고 했고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등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출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 처분 금액을 생활비로 다 썼고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국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가족의 수입원이 분명하지 않은데 자녀는 미국 유학 생활을, 가족들은 해외여행을 갔다며 숨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을 가능성이 크고 밀린 세금을 납부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집값 담합 신고센터가 지난 5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신고 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파트 분여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담합이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 입주민협의회는 정부의 담합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집값 띄우기를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입니다. 카페에는 얼마 전까지 특정 가격 밑으로 매물을 내놓는 중개업소와는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게시글이 무더기로 올라왔습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저희를 신고한 거예요, 네이버에. 그 협조 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쪽하고 거래하자. 이달 5일 문을 연 한국감정원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신고는 하루 4-5건, 일주일간 총 33건입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6건은 아파트 분여회나 인터넷 카페가 대상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의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집값 담합 신고는 실명으로 접수해야 하는 데다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해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블로그 및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대화창, 캡처화면 등 그 아파트 게시판이나
그 현수막 사진 파일 등이 증빙 자료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사례들을 검토한 뒤 담합 혐의가 뚜렷한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이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임 전 차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차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쟁점들을 김광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 전 차장, 오늘 새벽 1시쯤까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을까요? 일단 오늘 조사는 이제 다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 2차례 정도 더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오늘 그 임종원 전 차장은 이제 2012년도부터 법원 행정처 이제 기획조정실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법원 행정처 차장을 했었는데 일단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 거래랄지 사법 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이제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있거든요. 그 윗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법원 행정처 심의관이랄지 이제 재판 연구원들과 관련된 부분, 그 외부적으로 이제 청와대랄지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판 거래랄지 사법 행정권 남용하는 데 있어서 통로 역할을 했다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사는 워낙 그 혐의점이 많습니다. 30개 이상 거의 40개 정도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 특히 이제 청와대에 유출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관들에 대해서 상고법원을 반대한 법관들에 대해서 사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 전 차장 어제 오전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제 그 포토라인에 서서 얘기한 걸 보면 뭐 거의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인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많이 부인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법리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뭐 본인이 법적으로는 30년 이상의 베테랑이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제 범죄가 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 받은다면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제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실관계에서 인정이 되면 그건 법리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특히 임종원 전 차장에서 적용될 법 죄명이 공무상 뭐 비밀누선, 직권남용이 주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 다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본인 자체도 판사, 검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는 대책을 세우는데 어제 뭐 조사받은 내용 중에 일부가 흘러나온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굉장히 좀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그 재판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이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재판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법관들의 해외 파견을 얻어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건 시점이 동일할 뿐이지 우리가 거래 의혹의 대가로 얻어낸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교조 법외노조에 관련된 소송서로 소송 서류,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대필해줬다.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인데 이건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왜 내 USB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부산의 그 어떤 건설업자로부터 판사가 뭐 향 접대받고 해서 재판에 거래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로서 당연히 주위에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는지 그런 거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는 재판 담당 판사에게 알려줄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 걸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조사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재판 거래나 법관 사찰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건데 앞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죠. 일단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법원에서 직권남용을 하려면 그 직권남용을 하는 사람의 어떤 직무 범위 내에 속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럼 직무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굉장히 엄격하고 협소하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보면 저건 불법 행위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 보는 것도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같은 경우는 재판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반출했는데 과연 이게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법리적인 공방을 굉장히 치열하게 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까 그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라.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웠는데 그거 자체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다 해서 이제 무죄가 나왔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소가 된다랄지 아니면 영장이 청구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동안 검찰은 법관 수십 명을 조사했고요. USB에서 문건들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모든 것들이 임종원 전 차장을 지시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느 정도나 소명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요, 법원 행정처에 있는 심의관들이 판사들입니다. 판사들이 위의 윗선의 지시 없이 재판 거래를 한다랄지 아니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다랄지 아니면 법관을 사찰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30여 명 정도 판사들을 조사를 했는데 다 임종원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USB 문건이 발견이 됐고 또 이기준 전 양형위원회 이제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 업무 수첩이 있는데 그 업무 수첩에도 임종원 전 차장이 이제 지시하고 보고받은 그런 상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임종원 전 차장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럼 임종원 전 차장이 단순 차장인데 이런 일을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겠느냐? 그것은 행정처장 그 위에 있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검찰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뭐 이메일이랄지 업무 수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시의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증거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과연 이걸 연결고리를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검찰의 몫인 거죠. 네, 검찰이 한두 차례 임 전 차장을 더 소환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적어도 한두 개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법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도 거의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뭐 그런 사실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면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영장을 기각할 확률도 이전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법원이 발부할지 여부는 모르겠다.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숙명여고의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에 이어 쌍둥이 두 딸도 입건했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기를 분석했는데 딸들에게 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백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은 짧은 기간에 문이과 1등으로 성적이 뛰어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학교에서 실제로 시험 문제 유출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시험과 관련한 걸 알려준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쌍둥이 자매도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교내 선도위원회에 넘겨져 학교 차원의 징계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쌍둥이 자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매 중 한 명이 조사를 받다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실려가는 등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히말라야 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이제 내일 새벽 국내로 들어와서 바로 유가족들에게 넘겨질 예정입니다. 현지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시신 부검도 진행이 됐는데요. 사고가 왜 발생한 건지, 지금 추정하는 대로 강한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네팔 현지 언론은 산사태로 인한 강한 눈 폭풍을 사고 원인으로 보도했습니다.
눈이 높은 산에서 떨어지면서 생겨난 강력한 바람이 텐트를 덮친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지 지방경찰청장은 팔과 두개골 골절 등 사망자들의 상태로 볼 때 얼음덩이를 동반한 폭풍이 덮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둘러본 관계자 일부는 산사태나 눈사태를 동반하지 않은 돌풍의 가능성도 주목합니다. 현지에서 사고를 수습 중인 최홍건 전 한국산악회 회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산사태나 눈사태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현재로선 사고 원인을 강한 바람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산악 전문가들은 3,500m에 위치한 베이스 캠프에서 위력적인 돌풍은 이례적이란 의견과 함께 눈 폭풍이나 돌풍이 아닌 계곡 주변의 물 등에 휩쓸렸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밀하게 사고 현장을 조사해야만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교부는 현재로선 눈사태로 인한 강풍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지 경찰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생존자가 없어 정확한 원인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원정대원 가운데 김창호 대장 휴대전화 뒷번호가요. 가장 높지는 않지만 험하기로 험한 히말라야 봉우리 높이라고 합니다. 그저 높은 곳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했던 김창호 대장이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발 8,000m의 정상에선 숨쉬기조차 어렵고 연탄가스를 마신 듯 몽롱해 잘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인도 벵골만 해발 0m에서 시작해 40일 동안 노를 젓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쉼없이 올라간 김창호 대장. 그 다음엔 산소통의 도움 없이 8,848m의 지구 꼭대기 에베레스트에 닿았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올라야 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믿었고 가장 높이 도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에베레스트보다 높지 않지만 죽음을 부르는 산으로 불릴 만큼 험한 K2의 높이 8,611을 휴대전화 뒷번호로 쓰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험한 산 이곳저곳을 누볐지만 삶의 좌표는 집에서 집으로였습니다. 등반의 마지막 목표는 가족을 떠났다 다시 가족 곁에 안전하게 닿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에 서는 건 못지않게 살아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바람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지난 여름에 유명 시푸드 뷔페 토다이가 한동안 비난을 받았던 게 지점에서 음식 재료를 다시 사용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이었죠. 이를 토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식약처가 뷔페 음식점 등의 위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내놓거나 지연한 음식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외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면서 예외 사항도 명시했다는 겁니다. 식약처가 이달 중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자, 즉 식당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고요.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귤 등 채소나 껍질이 있는 과일은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는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김치와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서 손님이 덜어먹게 진열할 때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변동형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은행은 어제 3.34%에서 4.54%였는데 오늘은 3.35%에서 4.55%로 0.01%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신한은행과 농협,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각각 0.03%포인트씩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시기에 대해서 러시아 언론의 보도가 나왔네요. 네, 러시아 언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다음 달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장소로는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가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날짜는 양국 지도자의 결정에 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언론인이 신문을 받다가 숨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준비 중이란 보도가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CNN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언론인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길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정부의 비판적인 글을 썼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는 지난 2일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한 이후에 사라져서 살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짙은 안개, 그리고 찬 공기 유입인데요. 어제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따갑습니다. 하늘도 뿌옇고 흐린데요. 지금도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에 보이고 있고 내륙 곳곳 아침 안개까지 짙어서 시야는 더욱 답답한 상황입니다. 한편 낮부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하늘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공기청정기 틀어놨는데 하루 종일 굉음을 내며 돌아갔다. 또 어떤 분은 눈이 가려울 지경이라고도 하셨고요. 등굣길 아이에게 씌울 마스크 꺼내면서 마음이 무겁다는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미세먼지의 계절 가을, 이 오명을 하루빨리 떨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 어젯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런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최근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답보 상태가 이어지게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네. 대북 제재 완화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프랑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프랑스가 갖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프랑스가 북한과 수교가 돼 있지 않습니다. 유럽 연합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 에스토니아 두 개국이 수교가 안 돼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프랑스의 비핵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지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의 북한과의 그 수교 문제도 우리가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프랑스와 북한 간의 수교 관련된 부분도 저는 비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는 남북미중 중심 또는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한 6개국 중심의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보다 확장시키면서 프랑스를 거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객관적인 지지를 얻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네네. CVID의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때 북한은 이 CVID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CVID란 표현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유엔 차원에서는 CVID란 표현을 이번에도 계속 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북한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거기에 준용해서 CVID란 표현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EU 공동 외교안보 정책이 CVID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EU의 입장을 프랑스가 이번에 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그런 입장들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네. CVID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말이죠.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은 오바마 정부가 아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지금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 보수 여론을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그 제재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변해야 된다. 북한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한 보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평화 체제를 둘러싸고 지금 이제 미묘한 삿바 싸움들이 지금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은 그 핵심고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삿바 싸움 과정에서 북한이 좀 더 그 미국의 의도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그런 전술적 차원에서의 압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북미 양국이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좀 살펴보면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을 때 핵 리스트 제출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팩트인지 뭐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본 언론의 이 보도는 뭐 이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언급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역시 이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완벽하게 지금 조절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은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역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 신고 문제랄지 이런 핵 리스트 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를 제출했을 때 미국이 이것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이제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북미 간의 신뢰가 지금 완전히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리스트 신고와 관련된 문제에서 논란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일단 하면서 영변 핵시설을 비롯해서 그걸 중심으로 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리스트도 제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 입장도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접점을 해서 지금 북미 간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의 요구대로만 또는 북한의 요구대로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 접점을 찾는 뭐 그런 노력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두어 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당장이라도 뭐 11월 6일 뭐 이후는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에라도 열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늦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뭐 지금 이제 올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는 내년 초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주 늘어진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11월 말 정도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5번째로 열린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담을 앞두고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제안하면서 기자단의 성명을 발표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취재단 구성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통일부는 회담 장소가 판문점이라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는 당초 4명의 취재 기자가 동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담 장소로 출발하기 1시간 전 통일부는 탈북민 출신 기자의 현장 취재를 막았습니다. 판문점이라는 상황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그런 저희의 판단이고요. 조명균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정책적,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
라고 하는 거 이상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북한의 반응을 고려해 원만한 회담 진행을 위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제한하느냐는 질문에는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심기를 살펴서 취한 조치라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단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3명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공식 의제로 상정해달라는 긴급 서한을 보낸 겁니다. 부소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내진 서한입니다. 2000년 이후 남북한 간에 21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이산 가족들은 기회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산 가족들의 나이가 많아 시간이 촉박하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이산 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호소도 포함됐습니다. 서한을 보낸 연방 하원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서한 전달을 알린 한인 동포단체 미주 민주참여포럼은 북미 회담에 냉소적이던 민주당 의원들이 나선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는 초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또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로서 이식될 거라고 보고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서한을 쓴 브래드 셔먼 의원은 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소위 선임위원이며 차기 아태 소위 위원장으로 위력시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적십자사에 등록된 재미 이산 가족은 10만 명, 등록되지 않은 수까지 포함하면 25만 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7개월 전 세상을 떠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유고집이 나왔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새로운 인간 슈퍼휴먼이 기존 인류를 지배하고 도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엑스맨 시리즈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살인병기와 돌연변이들이 대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전자 조작 인간은 기존 인류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입니다.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런 우려를 내놨습니다. 유고집 어려운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에서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호킹 박사가 유전자 조작으로 슈퍼우먼이 생겨 나머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슈퍼휴먼의 지능이 뛰어나고 질병에도 강해 오래 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기존 인류가 슈퍼휴먼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어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유고집에서 유전자 조작 기술은 이미 개발됐고 21세기 안에 인간의 지능을 조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또 인공지능 AI가 발전하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무기 개발은 아예 시작해서도 안 된다고 호킹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프랑스 남서부에서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1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이른 새벽 프랑스 남서부 오드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하는 등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숨졌는데요. 도로와 집이 물에 잠기고 주민 여러 명이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학교에는 긴급 휴교령이 내려졌고 당국은 주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는데요. 구조대와 경찰 수백 명이 구조에 나섰지만 악천후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에 깔린 차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시속 120km의 거센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를 덮쳤는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차 안에 있던 여성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갇혔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여성은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상태였는데요. 당국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낙하산에 매달린 채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합니다. 비행기는 미국 텍사스주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 위로 떨어졌는데요. 비행기에 깔린 트럭은 천장이 완전히 찌그러지며 앞유리가 깨졌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타이어는 터져버렸습니다. 비행기 탑승자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트럭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다행히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대형 트럭이 무리하게 운행을 하려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 한 대가 좁디 좁은 코너로 아슬아슬하게 진입하더니 중심을 잃고 비탈로 미끄러집니다. 캘리포니아 교통당국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공개한 영상인데요. 길이 12m가 넘는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도로에서 무리하게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다행히 트럭 운전자는 무사했지만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꼭 지켜야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새벽에 리탈리아로 출발을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 전달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보다 앞서 나간 여당 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적 절차가 아직 진행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교황이 내년 봄 방북을 희망한다면서 방북 시기를 말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께서는 내년 봄에 북한을 좀 방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어제 회의 발언입니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교황을 예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부분만 밝혔습니다. 이후 교황청은 초청 의사를 전달받기 전엔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이 교황에게 전달되고 이를 받아들이는 외교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방북 시기까지 적시해 얘기한 겁니다. 지난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오이사 조치 발언도 이 대표의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방북했을 당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힘 있는 여당 대표로서 여당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남북 문제, 외교 문제는 청와대와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야외에서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는 축제들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뒷얘기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곳에서는 음식들이 일회용품에 담겨서 팔립니다. 음식이 묻어있는 상태라 재활용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날이 어둑해질수록 불빛이 밝아집니다. 주말 저녁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입니다. 시민들이 가득 모인 이곳은 여의도 한강공원인데요. 제 옆에 이 줄이 긴 트럭들 모두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들입니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음식 축제들 갈수록 늘어나는데 과연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양 얼마나 될까요? 푸드트럭은 음식 대부분을 일회용기에 담합합니다. 플라스틱 없는 도시를 선언한 서울시 주최 행사지만 곳곳에서 플라스틱, 알루미늄, 코팅종이 나무젓가락이 보입니다. 그나마 재활용품을 분리해버리는 시민이 많지만 이미 음식물에 오염된 일회용기는 재활용은 어렵습니다. 오늘 야시장이 끝나고 배출된 쓰레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봉투는 재활용이 안 된 쓰레기, 그리고 하얀색 봉투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인데 보통 하루에 이런 100리터 봉투로 200봉지 가까이 배출됩니다. 상인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이슈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상인들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이 있거나 뭐 있다 그러면 좀 모르겠는데.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지구촌 축제입니다. 푸드트럭 주변 시민들이 모두 일회용품을 들고 다닙니다. 한 대가 오는 게 아니고 5대가 2.5톤 6번 왔다 갔다 무지하게 나와요. 쓰레기는 대부분 음식물이 잔뜩 묻은 채 버려집니다. 이물질 묻은 건 안 돼. 많이 묻어요. 저렇게 손 먹는 음식이라 많이 묻더라고. 재활용으로 분류된 봉투를 가져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절반만 뜯었는데도 다양한 재질의 일회용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음식물이 곳곳에 묻어 사실상 일반 쓰레기와 같습니다. 야외 행사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현재 재활용은 안 되니까요. 다 소각이나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편리성은 좋은데 그 편리성만 찾기에는 좀 미안한 점은 있죠. 사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좀 아깝고 씻어버리는데 여기선 그게 안 되니까. 축제에서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을 제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기는 한데 안 쓸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래도 좀 제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행사 주최 측은 당장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뭐 100만 명 넘으니까 이거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손을 쓰기가.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야시장에선 시민들에게 다회용 그릇을 나눠주고 씻는 공간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부에서 재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수확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낙후된 생각이고 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 축제는 짧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없어지는데 길게는 수백 년도 걸립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행사만으로도 축제는 한층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우리 축구가 또다시 승부 조작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승부 조작이 시도됐다가 이를 제안받은 선수가 신고하면서 무산된 일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프로축구 2부 리그 경기입니다. 전반에만 한 골씩 주고받으며 팽팽했던 승부는 후반 결승골을 넣은 아산의 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산의 A 선수는 주전 수비수였지만 후반 막판에야 교체 투입됐습니다. 경기 전날 은밀한 승부 조작 제안을 받고서 팀에 신고했고 새벽녘까지 경찰 조사를 받느라 제대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A 선수는 전반 25분과 30분 사이 반칙을 해 퇴장당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건 전 국가대표 선수로 은퇴한 장하경이었습니다. 장하경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고 승부 조작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004년 연습생 신분으로 프로에 데뷔해 태극마크까지 달았던 장하경. 은퇴한 지 1년 만에 승부 조작을 제안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7년 전 일부 축구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얽힌 사실이 드러났던 프로축구는 하마터면 승부 조작 파동에 재차 휘말릴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대표 출신 은퇴 선수의 승부 조작 시도에 우리 축구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 4위 넥센과 5위 기아가 오늘 서울 고척돔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벌입니다. 넥센은 오늘 이기거나 비기면 곧바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3위 하나가 기다리는 대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달성했지만 올해 가을 야구에 턱걸이한 기아는 2연승이 필요합니다. 마린보이 박태환이 전국체육대회 자유형 200m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개영 800m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2관왕이 됐고 전국체전 자유형 200m에서만 개인 통산 7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태환의 이번 대회 200m 기록은 1분 48초 71로 자신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작성한 한국 기록인 1분 44초 80과 2년 전에 작성한 대회 기록인 1분 45초 01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생 역도 형제 신비, 실록이 전국체전에서 나란히 3관왕에 올랐습니다.
동생실록은 어제 전북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남자 고등부 56kg급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우승했습니다. 남자 고등부 69kg급에 나선 형신비도 인상 133kg, 용상 172kg, 합계 305kg으로 3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어제 상벌위원회를 열고 조태룡 강원FC 대표에게 2년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연맹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17차 상벌위원회에서 조 대표에게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고 강원 구단에는 제재금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원도청 특별검사에서 조 대표는 구단 마케팅 업체 대표직을 겸하면서 구단 광고료를 유용하고 구단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해 자신이 인센티브 5억 원을 받는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따갑고 괜시리 몸도 피곤한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도 쌓이면서 지금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또 낮부터는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다시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곳곳이 점차 보통 수준 회복하겠지만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대부분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제주에, 밤부터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해안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모레는 경북과 충북 내륙으로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뿌연 잿빛 하늘에 아침 안개까지 짙은데요. 가시거리 100m 안팎까지 짧아진 곳도 많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20도, 광주와 대구 19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1, 2도 낮겠습니다. 북한도 개성이 20도, 해주와 함흥이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고 사흘 만에 공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종일 비가 이어집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리 시간 어젯밤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로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그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가면 좋겠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오늘 새벽 5시까지 19시간가량의 검찰 조사를 받은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이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면 윗선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고로 숨진 한국 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오늘 네팔 현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시신은 내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합동분향소는 내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립대 새천년홀에 마련됩니다. 오늘 진행이 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에선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질의가 집중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